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비교하는 부분에 있었죠. 그죠? 뭐 문제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잘할 겁니다, 이제. 요거 보고 두 번째 주제였는데 엄청 중요해요. 지금 공부하면서 한 세 파트가 끝납니다. 한꺼번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회문화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사회문화 현상, 인간들의 행위 현상이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문화를 막 형성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바라볼 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 개인의 의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별 개개인들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개별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구조 분석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사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면 구성원들의 행동은 그냥 읽힌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방식은 뭐라 그러죠? 사회 구조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이해를 안 해도 사회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 개인들의 행동은 다 설명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큰 시각으로 뭐부터 보자.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자. 이걸 뭐라 그러죠?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됩니까?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사회와 개인이 있을 때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는 겁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고요. 개인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수동적 존재예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죠. 됐습니까? 스스로의 주체성 같은 게 없어요. 되지? 반면 사회구조는 사회구조가 뭐 전통, 관습, 예절, 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를 구속하는 틀이죠.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고 우리의 행위를 구속하는 틀이죠. 이해됩니까? 너 스커트 입어본 적 있어? 안 입었어. 너는 학교 갈 때도 입잖아, 스커트. 그죠? 너 왜 안 입어? 얼마나 편한데 이 새끼야, 스커트. 왜 안 입어? 편하다니까? 왜 안 입어? 그냥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그래서 이 입으면은 나가서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알겠죠? 입어보고 싶은 충동 안 느껴? 아, 여름에 여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나도 좀 그런 거 좀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야. 근데 우리 못 입어. 알겠죠? 그게 뭐 전통, 예절,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우리를 구속하는 틀인 거야. 우리는 그 안에서 행동한다고. 알겠습니까? 되죠? 화장해봤어? 메이크업 안 해봤지? 왜 안 해? 얼마 예쁜데,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립스틱도 좀 이렇게 생기 있게 좀 바르고 볼터치도 좀 하고 얼마 예쁜데. 속눈썹도 이렇게 하고, 그죠?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 예절 같은 거거든요. 관습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 있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된 삶을 살아갈 뿐이고 구속된 행동을 할 뿐이고 거기서 허용된 만큼의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는, 다시 뭐라고? 개인의 외제하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한다. 개인의 단순 결합으로 나타나고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면 그만큼씩 변해가고 이런 개개인의 단순 집합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며 개인을 구속하는 독자적인 실체다. 이렇게 바라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사회는 개인의 가치와 행동을 형성하고 구속한다라고 바라보죠. 개개인들의 모든 행위 현상은 자율적이고 능동적 현상이 아니에요. 사회가 다 만들어준 틀 안에서 이네들은 사고하고 행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단순한 시그마 개인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어떤 존재? 더 거대한 어떤 존재다. 알겠죠? 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론을 뭐라고 불러?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해할 때 사회는 개인의 외재하는 독재적 실체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이다. 사회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론을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는 독재적 실체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외지적 틀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개인은 수동적 존재 이렇게 바라보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할 때 항상 뭐부터 보겠어?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겠죠. 그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한편 에이 무슨 소리야.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단순한 결합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의 합치로서 사회제도는 만들어지고요. 개개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면 그만큼씩 바뀌어가는 그런 게 사회야. 사회는 독재적 실체성이 없어. 그냥 개개인의 어떤 의식의 합으로서 나타났다 변화됐다 하는 것일 뿐이야. 알겠죠? 이 사람들은 개인은 뭐라고 말할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아주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주체들이야. 외부적 상황에 구속되는 그런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 간의 의식의 교류,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뭘 만들어?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고. 그리고 개개인들의 의식이 바뀌고 상호적인 관계가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해간다고. 사회 구조는 실체성이 없어. 그냥 개개인의 의식의 단순 합에 대해서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게 사회야. 알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해. 시그마 개인을 합친 것이 그냥 단순한 집합체가 사회야. 근데 이름을 전부 개개인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부르려니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불러? 사회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른 것일 뿐 실체성이 없어 사회는. 알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회는 뭐일 뿐이다. 실체성이 없는 이름 붙여진 명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인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명목일 따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순 개인의 집합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문화적 행위 현상이 나오면 뭐부터 보겠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부터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면 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해가 되니까. 알겠지? 이런 시각을 뭐라고 불러? 항상 개별 주체들을 먼저 이해하니까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게 미시적 관점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야, 요 미시적 관점, 개별 주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의식구조 분석을 통해 사회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이 대표 이론이 뭐라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이해됐어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그냥 줄여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상이론. 다시 뭐라고요? 상상이론 이렇게 불러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식교류를 통해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변경시켜가는 거 이걸 설명한다니까? 알았지? 우리 개개인들은요.
우리에게 외부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날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저건 아니지. 아, 이건 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범죄,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놈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야, 우리도 되게 개방적인 사회가 됐구나.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주관적으로 다들 개인적 판단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갖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뭐 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래? 바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인간상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동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한다고? 상징적 행위를 동원해서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요. 그래서 방금 같은 남자끼리 키스를 날렸을 때, 막 베레벨 놈이 다 있죠. 옆에 서가지고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알겠죠? 어떤 사람 막 눈으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요. 막, 뭐 이러면서 막 신호를 보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말로 합니다. 진짜 미쳤나 봐. 굳이 말로 꺼내갖고 굳이 이걸 표현한다니까? 알겠죠? 하영이 같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막, 어떡해! 하면서 막 울고 있어. 막, 알겠죠? 이런 애들도 있고. 이해됩니까? 야,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왜 외부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몸짓이나 언어나 또 괴성이나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드러냅니까? 이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았죠?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나요? 막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긍정 또는 부정 한쪽 방향으로 다 함께 같은 형태의 상징적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상황 공유라고 부르죠. 되십니까? 상황에 대한 뭐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다수의 인원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남자끼리 저러면 안 되는 거. 저건 범죄가 비슷한 거.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제도로 굳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야, 사람은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지 않냐? 친구들이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교실 들어올 때 문을 꽝 닫고 들어와, 얘가. 아우씨, 빵 닫고 들어와, 얘가. 알겠죠? 야, 교실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들어올 때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니야.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문 빵 닫고 들어와. 그거 뭐 하자는 거야? 물어봐 달라는 거야, 빨리. 나 왜 그런지. 맞아요, 틀려요? 빵 닫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알겠죠? 그럼 그 새끼 삐진다? 너 왜 아무렇지도 않아? 말하면서, 그죠? 이해돼요? 또는 와가지고 굳이 지가 막 얘기해요. 있잖아, 있잖아. 말하면서 얘기해.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뭐 해줘야 돼, 가서? 말 걸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빵 닫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관심 있는 척을 해줘. 그러면 애가 되게 표정이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막 말이 많아져. 막, 있잖아, 말하면서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옆에서 뭐 해줘야 돼? 동조해줘야지, 새끼들아. 그 새끼 나쁜 새끼네.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잘못한 거 없어.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애가 막 맞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되게 좋아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특히나 너 잘 생각해야 돼. 나중에 연애할 때 말이야. 여자애가 그런 거 있다. 많이 한단 말이야. 여자애들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해. 그런 공유 과정에 되게 민감하다고. 굳이 하연아? 그거 못 해주면 넌 바로 그냥 아웃이야. 알았지? 여자애 와가지고 괜히 핸드폰 갖다 이렇게 내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 사람들은 다 이런 걸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그리고 개인들이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의 공유 상황,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엊그저께 환승연애라는 거 재밌더라 이거. 환승연애. 근데 약간 이거 주작 같기도 하고 살짝 스토리가 이렇게 대본이 사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안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내가 보다가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여자애가 있고 환승연애 대략 스토리는 알아요? 헤어진 커플들 몇 커플들이 나와.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헤어진 서로의 이성 커플을 X라고 불러. X. 과거 X죠. 자신의 X.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헤어진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회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성과 바꿔서 환승해서 연애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합숙하면서 정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누가 누구 간의 X 관계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는 그 X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다 처음 만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서로 막 연애를 하기로 해요. 알겠지? 그런 프로야. 근데 여기 여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어. 둘이가 이제 X 관계야, X 관계. 되죠? 근데 요번에 정말 엽기적인 사태가 나왔어. 여자애하고 X 관계가 한 명이 더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4년 전 X고요. 여기는 1년 전 X예요. 알겠죠? 이게 둘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둘은 뭐야 도대체? 되게 애매하죠. 근데 얘가 다른 남자애들하고 막 찝쩍대고 있어. 지금 썸 타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합니까? 막 친해져. 막 형 그러면서 막 웃기지 않아요? 이거 되게? 그죠? 완전 개그죠, 개그. 무슨 씨부러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전 이제 여친이었는데, 헤어지고 얘하고 만났단 말이지? 근데 또 헤어지고 둘이가 X로 나왔는데, 여기서 다른 남자애들하고 막 썸 타고 있는 거야, 막. 근데 둘이서 막 친해지기도 하고 막 되게 웃겨. 알겠지?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결혼을 했다 치면 전전남편, 전남편, 현 연애대상 이게 지금 막 같이 막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 개그죠, 개그. 근데 이런 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 미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게 옛날부터 난 이런 걸 영화 같은 데 좀 본 것 같아. 그 재난 영화 중에 있는데 재난 영화 중에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아내가 있고요. 여기 현 남편이 있어. 아내와 현 남편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아내와 전 남편이 있어. 근데 요 둘 사이에서 낳은 애들이 있거든, 아이들. 근데 아이들을 현 남편하고 요렇게 키워. 그래서 이 전 남편이 와서 아이들을 이제 뭐 해? 이렇게 뭐 주말마다 이렇게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놀아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현 남편이 인계를 받아. 알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둘이서 뭐 한다고? 서로 막 친구처럼 막 요즘 어떻게 지내 막 대화하고 막 이런다고. 이런 영화가 있어. 이 재난 영화 되게 웃겨. 이 재난 영화에서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재난이 터진 거야. 지구 대재앙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전 남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막 뭐해. 막 피난을 가. 그러다가 이 새끼가 죽어. 막 그런 식의 내용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막 뭐 회상을 하면서 둘이 막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다가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 근데 이런 스토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는 꽤 많이 봤던 스토리들이에요. 그죠? 미국 드라마에서는 뭐 전 남편, 현 남편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또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난 이런 게 상상이 안 됐었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 그지 않냐? 이런 게 이렇게 주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알겠지? 웃기더라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러는 옛날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더라고.
알았지? 되죠? 좋아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떤 특정 행위나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 좋고 나쁨의 가치관은 항상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이 전남편, 전전남편 알겠죠? 그리고 현재 썸 타고 막 이런 관계들은 걔네들은 되게 개방적인 분위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았었어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었거든. 전혀 달랐지. 왜? 똑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이 다르니까. 알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변해요. 지금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되게 개방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아, 알겠습니까? 되지. 선생님은 되게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 근데 옛날에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중학교 때 즈음이었던 것 같아. 뉴스에 보면은, 카메라 출동 그래가지고 되게 이슈가 될 만한 뭐 이런 컷들을 담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찍어서 뉴스에서 보내줬어요. 카메라 출동 그래서. 근데 그 카메라 출동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때는 무조건 신혼여행은 다 제주도였거든요.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던 시절이니까. 그죠? 제주도는 거의 신혼부부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신혼부부들이 있는 많은 제주도의 호텔 창가 쪽을 찍어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밤에 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야. 밤에 첫날 밤인데, 나와갖고 혼자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이게 인터뷰를 막 해. 알겠지?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야? 이 여자가 내가 첫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야.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신풍속도 막 이래가지고 요즘 여성들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남성들이 지금 현재 실망하는 남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풍속도로 막 나왔었어.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혼전순결 꼭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나왔거든. 근데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80%였거든요. 이해됩니까? 아, 돼요? 근데 실제로 결혼 전에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이 50%였어요.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선생님 중학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 그렇게 안 늙었어? 근데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 요즘은 혼전순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알겠지? 무슨 조선시대에서 와서. 맞아요, 틀려요. 남자도 지키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지. 되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그죠? 완전히 벗어난 거죠. 무슨 지금 썸 타고 막 그죠? 막 이런 관계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얘네들은 다 그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 진정으로 뭐 그 전에 있는 남자가 전에 나보다 먼저 사귀었던 남자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어서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도 나보다 훨씬 못나고 막 되게 막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다면 난 되게 슬펐을 것 같다. 근데 형이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생각이 좀 개방적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알았지?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거든. 무슨 혼전순결은 개뿔이 그죠? 대신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알겠죠? 무슨 뭐 갑자기 뭐 사랑이라는 게 한 번에 뚝딱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또 변화되기도 하고 상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난 그런 건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옛날엔 이런 얘기하면 나 미친놈 소리 들었어. 알겠지? 문란하다고. 뭘 문란해? 문란하긴.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정상이야. 알겠지? 자,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어때? 옳고 그름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가치 상대주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구성원들의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 판단들이 공유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죠? 이건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아. 알아듣겠죠? 되나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가치는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왜 이게 미시적 관점인지 알겠죠?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제도가 형성 변경되어 가는가, 개개인들의 의식구조,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사회제도 형성 변경 과정을 설명하는, 그 사회제도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경된다는 거니까 실질성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개개인들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알았지요? 이제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두 가지 이론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고요? 기능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 있었죠. 갈등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시적 관점이고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니까 뭐를 먼저 설명하는, 사회 구조는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어, 이걸 먼저 규정하는 애들이야. 사회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형성되는 게 인간들이니까, 개개인들의 행위는 그냥 설명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구조적 틀로 우리들을 구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동은 그냥 읽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의식 구조 분석 이런 거 안 해도 돼. 사회 구조에 대한 규정이 먼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둘 다 사회 구조란 이런 거야, 이걸 규정하는 애들이야 먼저. 알겠지? 기능론자들은 사회 구조, 사회는 개개인이 수능하고 수용하고 기능해야 할 대상이야. 완전 무결한 틀이거든. 이 사람들은 항상 개인과 사회관계를 뭐에 빗대어 설명하냐면 생명체 안의 장기들의 관계, 이런 관계로서 이해를 해요. 이 이론을 뭐라고 부르죠? 사회 유기체설이라 그래. 맞아. 사회 유기체설. 이해됐어? 사회 유기체설 어렵지 않아. 유기체는 뭘 뜻해? 하나의 생명체를 뜻해. 이게 바로 뭐야? 사회야. 되죠? 하나의 생명체가 사회야. 그에 반해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세부 장기들 있죠. 이게 바로 뭐야? 개인이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하나의 장기 개개들은 이 몸 생명체 전체를 떠나서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뇌, 심장, 폐, 위, 콩팥 이런 것들은 내 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있고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내 몸 바깥에 따로 떼내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아무런 기능도 못 하거든요. 이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선생님 염통을 밖으로 떼냈어. 이거 순대집에 파는 염통보다 못하다니까요. 또 팔아먹기라도 해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 몸 안에서 뇌, 그 다음 폐, 위, 콩팥 이런 것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전체를 위해 기능하며 뭔가 제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죠? 사회 구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 안에 보면 신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 이 심장과 뇌와 콩팥과 폐와 위와 이런 것들이 상호 작동하는, 그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무슨 뭐 이자 쓸개에서 소화액이 분비되고 막 이러는, 이게 심장에서는 거기서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당을 갖다가, 알겠죠? 그리고 산소를 갖다 폐에서 공급한 산소를 갖다가 전체 세포로 막 공급해, 이런 거. 이런 신체의 완벽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이 신체 메커니즘, 이런 게 사회 구조야. 바꾸면 돼, 안 돼? 근데 이건 바꿔야 될 대상이 아니야. 모든 여기 있는 구성원들, 장기들이 뭐 해야 돼? 수용하고 순응하고 기능해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바꾸려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우리를 완전히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게 신체 메커니즘이거든. 그게 사회 구조 같은 거고. 알겠습니까? 써볼게.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봐. 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고 제 기능을 다할 때, 전체를 위해, 몸 전체를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해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때 뭐가 있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내 말 이해돼? 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아, 알겠습니까? 되죠? 이게 기능론자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론자들은 지금 딱 보니까 현실의 사회 구조를 어떤 구성 요소 장기들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신체 메커니즘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해. 함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돼. 알겠지? 지금 보니까 기능론은 진보적 시각이야, 보수적 시각이야. 쉽게 풀면 변화지향적이야, 안정지향적이야. 안정지향적이죠. 현상 유지만을 주장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해. 그렇죠. 완전 무결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보수적 관점이야. 변화를 원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그리고 안정지향적이야.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매우 중시해. 야, 당연히 이 사회를 주도하는 기득권층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론일까? 하층민들이 좋아할까? 그렇지. 야, 아무래도 기득권층들이 볼 때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읽히지 않겠냐? 야, 이 사회에서 승리하고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자들, 기득권층들은요, 이 사회가 판타스틱해 보이지 않겠어요? 이 사회 막 부조리, 모순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야, 축구 경기에서 이겼어. 어떤 이긴 팀이 있어. 이긴 팀은 그 경기가 공정했다고 말할까? 불공정했다고 말할까? 그렇죠. 그 사람 경기에서 이긴 팀은 항상 말해요. 야, 이 심판 정말 대단 공정하지 않았니? 막, 야, 경기장 컨디션 너무 좋아. 알겠죠? 이러고 말하겠지. 똑같은 거야. 기득권층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나 성파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능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기회도 아주 공평하고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러고 말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이 볼 때 사회는 능력 중심의 사회야, 세습적 사회야? 능력 중심의 사회야. 세습적인 막 그런 부조리한 사회 아니야. 그래서 현실 사회 구조는 능력 중심의 and 세습적 구조야 아니면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야. 그래, 기회가 공평한 사회야. 알겠죠? 기회가 균등한 공정 경쟁의 질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 현실 사회 구조라고 봐. 알겠습니까? 오케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보장되고 열려 있는, 알겠죠? 그런 아름다운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해. 됐습니까? 그럼 이네들이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구성원들 사이에 현실의 체제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갈등해. 알겠죠? 이건 뭐야? 사회 조화를 깨뜨리고 전체 건강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이 안정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 행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현상이야. 없어져야 돼. 이렇게 바라보죠. 됐습니까? 다음 이들이 볼 때 사회제도, 뭐 법 같은 거죠, 법. 이 사회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기초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야? 아니면 그냥 특정 집단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낸 그런 거야? 전자예요.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의 어떤 이 메커니즘과 질서는 어떤 거다?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대상일 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불평등하고 부조리함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제도 법 같은 것들은 뭐다? 이건 모든 구성원이 동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알아듣겠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기능론이야. 반면 갈등론자들이 볼 땐 생각이 좀 다르지. 봐봐. 선생님이 갈등론자야. 대표적인. 알았지? 아주 세상을 삐딱하게 보죠. 사회구조를 아주 삐딱하게 봐요. 아니 사회란 기본적으로 희소 가치를 둘러싼 투쟁의 장이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삶 속에서 어떤 걸 추구하죠? 부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동재? 응? 고려 기프트 노트 디자이너 어때? 좀 그렇지. 어? 그지? 고려하세요? 고려 기프트? 그지? 이 판촉물 회사 무슨 뭐 노트 이건 좀 그렇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건 어때? NC소프트 게임 개발팀의 캐릭터 디자이너 어때? 좋죠? 왜요? 왜 위에 게 좋아요? 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회적 명예 위신이 어디가 높습니까? 야, 니네가 환승연애나 뭐 이런데 아니면 나는 솔로 막 이런데 나와가지고 자기소개하는데 저 고려기프트 다녀요. 알겠죠? 고려기프트 판촉물 디자인해요. 알겠죠?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와 막 이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막 이러죠 그냥 이러죠 그죠? 근데 저 NC소프트 게임 개발팀 캐릭터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게임의 캐릭터 제가 만들었어요. 사람들 막 좋아하죠, 그죠? 명예 위신이 이게 높아요. 알겠죠? 너도 고려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또 돈도 어디가 많이 벌어요? 그지?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여긴 잘릴 것 같고 여기 회사가 없어질 것 같잖아. 회사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회사가 사라질 거. 여긴 사라지게 하겠어요? NC그룹 야구팀도 갖고 있는 큰 규모의 회사인데 경제적 부도 높잖아. 이해됩니까? 경제적인 부나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 위신이나 이런 게 이쪽이 훨씬 높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되죠? 우리들은 이런 걸 고려한다니까. 알겠습니까? 되죠? 이건 어때? 서울시청 홍보팀. 홍보부. 주사. 공무원이다 이 새끼야. 알겠죠? 그것도 주사면 7급 6급이다 6급. 주사부가 7급이고. 알았죠? 어때? 짱이죠? 얘는 심지어 뭐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어요. 뭐까지 있다고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쉽게 생각해.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저 서울시청 홍보부 주사입니다. 알겠죠? 사람들 우와 막 이런다고 막. 뭐 공무원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6급인데 막 이런다고.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높죠. 우리는 사회적 삶 속에서 세 가지의 가치를 추구해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경제적인 부. 두 번째, 정치적인 권력. 세 번째, 사회적인 명예와 위신.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추구한단 말이지. 되십니까? 근데 부권력 명예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져 있나? 아니죠. 야, 솔직히 말해서 니네 지금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 왜 하는 거야? 이걸 갖고 싶은 거야, 지금. 최소한 사회적 명예 위신이 걸려 있다고. 그리고 부와 권력에 다갈 가능성이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돼요? 그러려면 어딜 가야 돼? 최소 인서울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인서울 몇 명 들어가? 뭐 전 수험생 40만 명 다 들어갈 수 있어? 몇 명 들어가? 새끼들 진짜 10%밖에 못 들어가. 알겠죠? 서울 안에 대학생 해봐야 한 4만 5만밖에 안 돼. 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만 그 명예를 줄 수 있는 거야. 10%만. 그러니까 그거 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이 새끼만 하면서. 그죠? 너도 다니, 이 새끼. 공부 좀 들어. 그만하지, 이 새끼. 하면서. 이해돼야 안 돼요? 그거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누가 부권력 명예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놓고 서로 계속 투쟁하는 그 장이 바로 사회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사회 구조는 누가 만들까? 우리를 둘러싸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고 결정짓는 그 우리를 둘러싼 틀 있죠. 그 외부적 사회적 틀은 누가 만들까? 이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만드는 거야. 야, 법 누가 제정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걔네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이 나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면 사람들의 문화적 양태를 거의 결정지어버리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뭐 박진영 뭐 이런 애들 그러면 뭐야? 문화대통령이죠, 문화대통령. 그네들이 만들어내는 의식구조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은 그 막 NCT 막 이런 애들, 그 NCT가 팀이 한 개가 아니더라고. 나 최근에 알았다. 그 NCT가 뭐 이렇게 여러 개더만. 너도 몰라? 너 이 새끼 진짜. 언제 사람이야 지금. 하연이 알고 있죠? NCT 안에 팀이 여러 개예요. 근데 요즘은 일단 나왔다 하면 한 14명, 15명씩 되더만 애들이. 그 아무나 한 놈만 떠라야. 알겠죠? 근데 그 어떤 모든 메커니즘이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사실 뭐 박진영, 양현석 뭐 이런, 알겠죠?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대로 애들은 그냥 움직이고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고 융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사회는 누가 주도하는 거야? 서영고 애들이 주도하는 거야. 그네들이 만들어가는 틀 안에서 우리는 놀고 있는 거야, 다들. 이해됩니까? 사회의 구조는 누가?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하는 것이 사회 구조야. 얘네들이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일단 여자는 남자에게 거의 종속된 존재로 봤었죠. 그리고 장자 승계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모두 기본적으로 유학적인 가치관을 공부해야 했었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했었어요. 왜요? 조선시대를 주도하는 애들이 누구였는데? 신진, 사대부. 그네들의 가치관이 뭔데? 유교, 유학. 이해됩니까? 고려시대 그 앞에 있는 삼국시대 막 통일신라 발해 이때는 다 불교 믿었어. 다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면 껍벅 죽고 살았다고. 불교적으로. 왜요? 그때는 지배층들이 만들어 퍼뜨린 게 불교거든. 이해됩니까? 그래, 사회구조는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봐봐. 기득권층들이
애써 경쟁에서 승리의 권력, 부, 명예를 쥐었단 말이야. 애써 노력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부권력, 명예를 쥐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구조를 만들 때 모두에게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겠죠. 하연아, 그럴 것 같아? 애써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저 똥꼬에 땀나게 공부해가지고 막 권력 쥐고 막 해놓고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위아더 월드 평등 세상 만들고 막 세계 평화를 막 지키고 막 그거 한다고? 미쳤냐? 무슨 해골에 빵꾸 났어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 유리한 세상 만들겠어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세상, 지 새끼들한테 유리한 세상 만들지 않겠습니까? 야, 당신네 부모님들의 꿈을 내가 말해줄까? 너희 부모님들의 꿈은 딱 하나야. 건물주거든. 다시 뭐라고? 가서 물어봐. 엄마, 뭐 하고 싶어? 글쎄, 혹시 건물주? 오, 좋지. 엄마 다 그런다고, 모든 부모들은. 이게 최종 꿈은 다 건물주야.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알겠습니까? 나 봐봐. 사람들은 다 그런 건물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해. 왜요? 건물주 되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세계 평화 이바지하려고? 대한민국 사회를 내가 건물주가 돼서 우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진짜 옆에서 협력적인 그런 아주 착한 건물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공정한 어떤 세입자 어떤 그 건물주 관계를 내가 정립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있냐? 뭐 하려고? 우리 집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 새끼 물려주려고 그거 하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무슨 니네 부모님들 독수리 오형제예요? 세상 뭐 평화를 지키고 있게? 알겠지? 내 새끼 지켜야지. 나봐.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겉으로는 막 그런 식으로 표방하겠죠.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그렇게 협력적으로 아주 공정한 세상을 만들 겁니다라고 선전해 내겠죠. 그래 놓고는 뭐 하겠어? 교묘하게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끔 세상 모든 구조를 짜 놓는단 말이야.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는 무슨 구조일 수밖에 없어? 현실 사회 구조는 불평등 구조야. 내재일 수밖에 없어. 그게 인지상정이지. 내 말이 틀려? 세습적이야. 불평등 구조야. 기회 공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됩니까?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포장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되게 공평하고 기회 균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방을 잘 들여다보면 있다니까, 이런 게. 알았지? 우리 사회는 어떤 게 있을까? 눈에 안 보이지, 잘 니네. 난 눈에 다 보이는데. 선생님 입시계에 있잖아요. 진짜 입시제도가 모두에게 기회 공평한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지금 엄청 복잡하죠. 입시도 진짜 장난 없어요. 엄청 복잡해요. 세특을 챙겨야 되고요. 뭐 꿈두래? 안 해 그런 거 니네? 꿈두래인가 그래가지고 왜 외부 학교 가가지고 뭐 수업 듣고 하는 거 있잖아. 꿈두래 아니야 그거? 뭐 뭔지도 몰라? 신청 안 했어? 꿈두래. 그 외부에서 다른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인터넷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로 열심히 챙기셔야 돼요, 세특을. 학점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서 듣느냐가 여러분들이 잠재성 평가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고, 맞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잘 봐요.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중심 전형, 이거는 거의 교과 성적 중심이니까 요건 놔두고, 이거 왜 만들어진 거죠, 학종? 난 솔직히 이거 되게 웃기거든. 잠재성을 평가하겠대. 야,
내 잠재성 보여? 내 잠재성 알 수 있어? 그 서류 몇 장 가지고 잠재성을 어떻게 평가하지? 그 면접 길어야 20분이거든요. 20분 하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20분 나보면 잠재성 알 수 있어, 내 잠재성? 아니, 세상에 잠재성을 어떻게 평가해요? 무슨 관심법 쓰냐? 뭐 궁예야? 관심법 쓰게? 알겠죠? 잠재성 평가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짓을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활동을 했어. 이거 평가하기 따라 다른 거야. 특정 분야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 얼마나 멋있어.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뭐 평가하기 나름이야. 솔직히 무슨 뭐 싱어 게임 막 이거 평가할 때하고 똑같지 뭐. 알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내가 들을 땐 되게 좋은데 저 새끼는 평가하니까 또 저것도 말이 되네. 싶기도 해. 말뜻 이해됩니까? 잠재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 평가하는 게 학종이야. 재밌는 거 뭔지 알아? 학종으로는 누구만 들어가? 아, 우리가 학종으로 들어가? 니네 선배들 학종으로 잘 들어가디? 우리 학종으로 못 가. 학종 누구만 가? 주요 학군지나 특목 애들이 가. 이해돼요? 왠지 알아? 학종은 니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학종은 니네 능력이 아니야. 누구 능력으로 가는 거야? 학부모하고 선생님 능력이야. 니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써요? 선생님이 쓰죠. 다음에 학종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챙겨야 돼요. 그거 학생이 챙길 수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그걸 알아보고 챙긴다고 못 챙겨요. 누가 챙겨야 돼? 부모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논술. 얘들아, 학교에서 논술 해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논술 해줘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학원 같은데 다니면서 준비하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이거는 애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돼도 입시 제도를 잘 알기가 어려워. 학부모들 중에도 최상위 학부모들 몇 빼고는 보기가 어려워, 이거. 선생님한테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 중에 완벽하게 이걸 제대로 꿰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진짜 몇 명 안 돼. 이해되죠? 근데 재밌는 건 강남 배치 이런 데 가면 엄마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저녁을 다 꿰고 있어.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시 제도가 다변화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걸까? 입시 제도가 이렇게 다변화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걸까? 기득권층들 대학 가기 위한 방식이야, 이거. 근데 자기네만 들어가면 어때? 속보이잖아. 그러니까 포장해야지, 위장해야지.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서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무슨 복지 혜택 줘? 지금 복지제도야, 이거? 그치? 지역 균형 선발해가지고 우리 이걸로 좀 들어가는 거야. 그래놓고 기회는 공평해. 너희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이러고 선정 광고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근데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아니라니까. 니네 학교에서 서울연고대 몇 명 갔어? 요번에 다 합쳐서. 최소 다 합쳐봐야 5명이 안 될걸? 서울연고대 다 합쳐갖고. 5명이 안 될 거라고. 알겠죠? 치대간에는 빼고 재수생이니까. 우리 학원 애야. 알겠죠? 빼고. 5명이 안 될걸? 야, 특목이나 이런 데는 한 반에 10명씩 가. 다시 몇 명이라고? 한 반에 10명씩 가. 잠깐만. 설마 이러고 나 보는 거야? 설마? 내가 가르쳤는데 왜? 세화고 다니는 학생하고 데일외고 이 주변 근처에 붙어 있을걸? 용산 첼리투스 사는 애들이야. 내가 과외했었는데 얘 내신 4.8등급이고요. 얘 내신도 4.8등급이야. 데일고 4.8, 세화고 4.8. 얘네 어디 갔게? 연대 경영 갔어, 둘 다. 9등급제에 4.8등급이면 거의 5등급이잖아요. 맞죠? 둘 다 연대 경영 갔다니까. 이해되죠? 그냥 한 반에 10명 이상이야, 서울연고대가. 그 서울연고대 가는 애들은 다 거기인데고, 걔네들이라고. 주요 학군지하고. 그럼 물어볼게. 걔네들 뭘로 들어가게?
정시 수능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거야 이거. 논술 빼고 거의 다 학종이야 학종. 이해됩니까? 하나 더 생각해봐. 이런 생각 안 해봤을걸? 재벌집들 있죠. 삼성과 LG가 이런 재벌집들. 애들 보면 학벌이 다 한양대 이상이야. 한양대 밑이 없어. 다 한양대 이상이야. 최소 다 한양대 이상이라니까. 알았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정시가 한 명도 없어. 재벌가 애들 학벌이 다 한양대위니까 재벌가 애들은 공부도 잘해. 잘 생각해야 돼. 뭘로 들어간다는 봐야 돼. 이걸로 간 애들이 없어. 재밌는 것도 얘네들 중에 재벌가 자식들 중에 한국에서 공부한 애가 없어. 다 고등학교 무슨 미국에서 나오고 다 이랬다니까 애들이. 이 뭘로 들어가게?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아. 걔네들은 정원 외전형으로 들어와요. 정원 외전형이 뭐냐면 정원 이외로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 이런 거야. 들어봤냐? 언더우드?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전형이야. 언더우드는 외국계 학생이 우리나라 학교 입학하는 전형이거든. 이해되죠? 그죠? 그럼 물어볼게. 언더우드 전형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미국 애들일까요? 머리 파랗고 머리 파름 이상하다.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애들일까요? 야, 미국 애가 연세대를 왜 와요? 그잖아. 미국에는 뭐 미네소타 주립대 가지 연세대를 왜 오냐 걔가. 알았죠? 다 한국 애들이야. 근데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들어오는 애들. 이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걸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안 해, 이 새끼들이. 이해됩니까? 신기하죠? 입시제도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야?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야. 알았지? 현실 사회 속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포장돼 있죠, 겉으로는. 지역균형, 무슨 복지 혜택 주듯이.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거 가지고, 우리 되게 유리한 거야,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병신들. 그러고 있다니까, 다들. 야, 어때? 갈등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족같지? 현실 사회 구조는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말한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해. 다시 뭐라고? 이 불평등하고 세습적인 이 사회 구조가 잘 포장되고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들의 어떤 의도가 잘 먹혀들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사람들은 그냥 뭐 공평하다 믿고 공정한 사회라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게 드러나는 시점이 있어. 외부적으로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이해됩니까? 그런 게 딱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확 깨. 그리고 이 현실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해. 비로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게 갈등 상황이야. 현실의 부조리한 체제를 뒤엎기 위한 어떤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갈등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저항 없이는 절대 이 불평등한 구조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한 이런 구조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서 한 단계씩 사회 구조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야.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갈등은 사회가 뭐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이해해. 얘들아, 발전의 뜻이 뭐죠? 애들이 발전 그러면 나아가는 것. 알겠죠? 발전은 변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변화하는 거죠. 근데 변화하는 것 중에서는 두 개가 있어. 발전도 있고 뭐도 있어? 퇴보도 있지. 발전은 뭐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발전이야. 그럼 퇴보는 뭐지? 부정적이었던 과거로 회귀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부정적이었던 과거로 회귀되는 것을 퇴보라 그래.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일단 사회가 발전하려면 변해야 돼. 다시 뭐라고?
변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을 하니? 발전은 기본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리고 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저항이 있어야 돼. 야, 아무도 저항을 안 해. 근데 왜 변해?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변화,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알았지? 갈등은 항상 필요해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발전을 통해서 가리워져 있었던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우리에게 아젠다로 던져지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뭔가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 이런 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맞아요. 기득권층들 요 새끼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거야. 특정 집단 구성원끼리 합의하는 거야. 그렇지, 지들끼리 합의하는 거야. 기득권층들끼리.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제도는 뭐라고? 특정 집단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입시제도의 이러한 다변화, 그리고 기득권층들에게만 유리한 이런 잠재성 평가라는 말도 안 되는, 알겠죠? 이런 전형.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언제 한 번 있었을까요? 크게 한 번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 아, 나 그 작가 너무 사랑스러워. 스카이캐슬. 봤지? 안 봤어? 내용은 대략 알아? 스카이캐슬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입시제도 안에 녹아 있는 이런 기울어져 있는 어떤 경쟁 질서. 그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경쟁 이런 게 다 확연히 드러났었죠. 또 한 번 드러난 게 조국 사태 때. 조국 딸 조민 있죠, 조민. 그죠? 조민이 대학 갈 때 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면서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상류층들은 다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문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동양대학교에서 방학 때 무슨 봉사활동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그 봉사활동 했던 봉사활동 실적 있죠. 이것을 이제 위조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동양대학교 출석했거든요. 그 봉사활동에 참여를 다 했어요. 봤던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뻥튀기 돼 있고 막 이렇다는 거거든. 알았죠? 근데 이거 완벽히 지킨 사람 있나요? 그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되게 모범적으로 한 아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석을 다 했더라고. 이해됩니까? 또 동양대 표창장을 이건 이제 봉사활동 실적 위조했다는 얘기고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를 했대. 위조. 되죠? 근데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요. 표창장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평가하는 요소가 아니야. 이 학생의 여러 가지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것도 평가할 때 인성 점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표창장을 빼더라도 얘는 얼마든지 인성 점수 만점을 받을 정도의 그 활동 실적들이 있는 애였단 말이지. 그래서 대학에서도 발표를 했다니까 이 표창장은 사실 얘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무 영향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걸 위조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왜? 엄마가 동양대 교수였거든. 이해되죠? 근데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립대학교 가가지고 봉사활동했던 걸 위조를 왜 합니까 그걸?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얘 실형받았잖아요. 얘 아버지 실형받았잖아요. 엄마도 실형받고. 엄마 4년 살고 나왔어. 정경심 씨. 골 때리죠? 그랬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어쨌든 조국 내도 상류층 사람들이니까 이런 전형들을 다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되게 모범적으로 활용한 사례긴 한데 알겠죠? 오히려 나는 그렇게 뭐 얘네들을 그렇게 닥을 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 문제시 삼았던 사람들 많아. 뭐 나경원이나 뭐 한동훈이나 그 새끼들이 걔네들이 문제지. 얘네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갖고 걸고 넘어진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큰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해됩니까? 막 아이들이 막 박탈감 느끼면서 막 서울대학교에서 막 조국은 우리 선배가 아니다 막 이러면 성명서 발표하고 막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사회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갈등론자들은 안정, 현실 유지 이런 걸 강조해 아니면 변화 발전 지향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진보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변화 발전해 왔다는 거야, 인류 역사는. 이 사회 구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아져 왔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 발전 지향적이다. 알겠죠?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되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기능론 갈등론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 먼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뭘까요? 사회가 불평등하다, 그지? 사회적인 희소가치, 부권력, 명예 있죠, 이런 것들. 요게 차등 배분되어 있는 현상.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배분되어 있는 현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사가 개원의 자기 병원을 개원한 의사 있죠? 개원의를 기준으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평균? 한 달 수입. 그러니까 비용 다 빼고 한 달 순수하게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반의. 개원한 의사 기준으로. 600, 그죠? 아유, 깜찍이라. 또? 하연아, 얼마 될 것 같아요? 응? 찍어. 놀랬어요? 2,500이에요. 2,500. 한 달. 한 달에 2,500이고요. 일반의 말고 치과의 있죠, 치과. 치과의도 개원의를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한의사가 한 1,700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대 치대 한의사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알았지? 어? 수의사는 많이 적은 것 같았어. 이거에 비해선. 그리고 세 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의사가 일반의 기준으로 해서 2,500 정도 됩니다. 2,500. 개원의 기준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선생님 친구도 있어요, 환경미화원.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 달? 350입니다. 얼마라고요? 한 달에 350 정도 돼요. 한 달 기준. 몇 배 차이 나죠? 한 7배 차이 나지 않나요? 약 7배? 되지? 약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야, 이런 게. 자, 동재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괜찮아? 아, 이거 사회 문제야, 이거? 부당한 거야? 불합리한 거야?
그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사는 한 달에 2,500씩 벌어가고 환경미화는 350만 원 벌어가 한 달에. 어. 의사는 그만큼 기여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하니까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환경미화는 그만큼 뭐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저차원적 일을 하니까 이 정도 받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이건 부조리 현상이야? 왜 똑같이 받아야지 왜 다르게 받아 이런 거야? 아니야? 어느 정도 격차는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해? 어? 먼저 여기에 대해서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말해. 의사는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없는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은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그죠? 별 노력 없이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저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도 의료 기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 높아요. 사회적 기여도가 더 높고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합당한 배분의 결과다. 합당한 배분의 결과다. 이렇게 봐요. 우리 현실 사회 구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볼 때. 됩니까?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고요.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대가인 거고요. 이네들은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격차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의사하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의사하는 거 힘들잖아요. 이따구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틀려요. 맞지?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죠? 그만한 어떤,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이라도 기꺼이 달게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만약에 이런 차등분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현실 사회 구조를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당한 어떤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죠? 얘네들은 이것도 그냥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결과고 개인의 능력, 노력의 정도에 따른 합당한 결과고 알겠죠? 오히려 이런 격차가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죠. 이해됩니까? 이게 기능론이에요. 알았지? 써볼게. 얘네들은 말해. 사회적 기능이 분화돼 있어. 어떻게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저차원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도 있다 그 얘기야. 이해됩니까?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개인의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개인의 능력이 다르죠. 됐습니까?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합당하게 배분된 결과, 사회적 가치가 합당하게 배분된 결과 나타나는 필수 불가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야. 어느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알겠죠? 없을 수가 없어. 필수 불가결해. 그럼 이런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사회적 기여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맞죠? 없을 수 없다.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말해 오히려 이런 차등 분배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이 무조건 다 균등하게 분배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냐. 뭔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지? 이런 입장이야. 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 까줄게. 갈등론자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득권층들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찾고자 하지. 어차피 사회구조는 누가 만드는 거니까 기득권층들이 만드는 거니까 사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회 기득권층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런 얘기가 통용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얘기가 이게 맞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했다는 전제가 주어져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가 안 한 거 아니냐?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했고 공정한 경쟁 질서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야. 알았지? 진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나?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너에겐 의사가 될 기회가 없었어? 없었어? 근데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의 80%는 부모가 다 사자예요. 전문직이에요.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퍼센트? 80%. 알겠죠? 그게 다 누구라고? 부모가 다 전문직이야.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의사들의 부모는 더 심해요. 소득 상위 5% 이내가 거의 다야. 알았지? 왜 그런지 아냐? 나 봐봐. 내가 이걸 알았어. 의대 가는 학생들 중에 재수생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재수생 이상, 재수 3수 막 이런 애들. 70%가 넘어요. 뭐가 넘어요? 현역은 30%밖에 못 들어가요.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역이 재수생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요번에 학원에서 치대간에 있다 그랬죠, 그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걔는 재수했거든요. 니네 학교 1.3이야, 내신 1.3. 그때 잘한 애들이 모여 있어갖고 분산되는 바람에 1.1 이렇게 안 나오고 1.3이었어. 근데 성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재수할 때 이제 그 상위반, 의대반 여기를 들어갔죠. 상위반, 의대반은 성적 안 좋으면 안 받아줘요. 대신에 의대반 들어가는 아이들은 뭐 정시 성적이 아주 압도적으로 좋거나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은 애들만 받아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 학원비를 40% 감면해 준대요. 장학생으로.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 어? 목동 하이퍼 들어갔거든. 목동 하이퍼. 얼마였게? 학원비 한 달에. 이것도 들었어? 얼마였어? 아, 한 달에 400이었어, 400. 근데 이게 뭐 해서? 감면 받아서. 알겠죠? 감면 안 받으면 얼마예요? 최소 600이 넘어요. 600이라고 칠게요. 알았죠? 돼요? 1년에 얼마예요? 학원비만? 아, 나 진짜 1년 12달 하냐? 아, 감면 안 받았을 때 너 감면 받을 수 있어? 이거 1년 하면 얼마야? 7,200이죠. 얼마라고? 학원비만 7,200이야. 돼요? 얘가 붙고 나서 와가지고 얘기하지. 자기가 고3때 그렇게 생각했대. 진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면 재수생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 근데 재수해보니까 알겠대. 현역은 절대 재수를 이길 수가 없다. 알겠죠? 진짜 거의 걔네들은요, 목숨 걸고 공부하거든요.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하거든, 애들이. 근데 학비만 얼마 들어요? 학원비만 7,200이에요. 1년에. 알겠죠? 그래서 현역은 거의 못 들어가고 재수, 삼수 이런 애들만 들어간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럼 니네 생각해봐. 생각해봐. 재수하면 7,200, 삼수하면 얼마야? 1억 5천 가까이 돼. 알겠죠?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많아. 선생님 사촌 형이 의대 갔거든. 나하고 6살 차이야. 몇 살 차이라고?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입 봤어. 알겠죠? 육수 했어, 육수. 무슨 냉면이야, 육수를 볶게. 알겠죠? 육수에 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교. 알겠죠? 학비 얼마 들었을까? 천문학적이야. 왜 그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과목 과외했거든. 아, 집안이 종합병원이에요. 서울에서 종합병원 하나 갖고 있고, 저 경기도에도 하나 있어, 종합병원이. 엄청 부자야. 사위들 다 판사고 막 이래.
알았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했어? 전과목 과외를 했어. 돼요? 그 목동 하이퍼 재수, 삼수, 사수 있는 그 거기서 공부했던 애들이 의대 엄청 들어갔다는 거야. 돼요? 니네 학교에서 의대 몇 명 들어가? 진짜 10년에 한 명 들어가나 두 명 들어가나 이래. 알았죠?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우르르 들어간다고. 다 몇 수? 재수도 별로 없어. 3수, 4수, 5수 하는 애들이야. 알았지? 그 학비를 어떻게 대니? 어? 너희들에게 기회가 똑같이 있었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네들도 이렇게 했으면 갔어. 알겠죠? 못 간다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이거 공부 못 시킨다니까. 이해돼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했다? 아유,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그럼 왜 도대체 다 부유층 자녀들만 가고, 왜 사자들 자녀들만 가고, 전문직 자녀들만 가는 거야? 이제 좀 납득이 되지. 사회가 진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다고?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죠. 아니에요. 또 하나, 야, 중요도가, 의사가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 생명을 다루니까? 쉽게 생각할까? 그 생명 갖고 따져봅시다. 의사 없으면 사람들 죽죠. 진짜? 야, 요번에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의료 대란 났다며. 뉴스에서 맨날 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막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죠? 너 주변에 있어? 너 주변에 있어? 나도 없어. 근데 우리 학원 애들 다 물어봤거든. 없어. 안 죽어 그렇게. 어? 야, 의사들이 인체는 원래 스스로가 안에서 모든 병균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을 의사들이 얼마나 할까? 1%도 몰라 걔네들. 인간은 과학적인 걸로는 이거 못 밝힌다니까. 어? 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감지해가지고 항체를 생성해서 스스로가 막 싸우고 이런 거라니. 그 정말 소소한 일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걸 주니까 인체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에 살짝 넣어주고 하는 게 의사들인 거야. 이해돼요? 돼, 안 돼요? 웬만한 병은 병원 안 가도 어때요? 조금 더 아픈 기간이 길어질 뿐, 알겠죠? 몸이 알아서 치유해요.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니네 심지어 의사들 하는 일 잘 봐봐. 아파서 병원 가죠. 병원 가면 들어오세요. 그런다고 들어가. 그럼 의사들이 뭐예요? 어디 아파오셨어요? 물어본다고. 안 이상해? 그 씨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지가 맞춰야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왜 왔니? 안 그래요? 그 어디 뭐 증상이 뭐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인 것 같은데 이 약 한번 드셔보시고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뭐야? 이건가? 한번 먹어봐. 아니면 뭐 다시 와. 내가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이거 여러 가지 하면 나오겠지 뭐. 야, 씨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솔직히 웬만한 병은 내가 다 진단해요. 우리 아들 딱 보니까 눈 이렇게 땡땡 부었어. 일로 와봐. 다리 끼네. 알겠죠? 병원 갔어요. 이 간호사가 증상이 어떻니? 네, 다리 끼예요. 그랬어. 아니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요. 뭐요? 다리 끼라니까. 그러더니 간호사 짜증내더라고. 그 병의사 들어가서 의사가 증상이 어떠니? 다리 끼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유 제가 볼게요. 보더니 다리 끼네요. 그래서 다리 끼예요. 다 알아요. 이쯤 되면 의사 아니어도 압니다 그거. 이해돼요? 몸에 이렇게 임파선 따라서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요. 이거 뭐야? 대상포진인가? 대상포진이에요. 응, 다 나와요. 아들이 막 다리가 부러진 것 같대. 막 엄살이 막 난리가 났어. 다리 이렇게 좁아. 이게 붙들었어. 그리고 뭐해? 발목 이렇게 해보니까 막 그래. 안 부러졌어. 너 인대야. 내가 그랬거든. 근데 굳이 병원을 가봐야겠다. 부러진 것 같다. 얘들아, 다리 부러지면 건들지도 못해요. 이거 인대야, 인대. 내가 한두 번 다리 뼈 봤냐? 병원 갔어. 뭐래요? 인대 늘어났대요. 똑같아요. 야, 아대 좀 하고 며칠 있으면 돼. 그랬더니, 아니, 병원 가야 되겠대. 병원 똑같이 해, 똑같이. 맨날 똑같아요. 야, 심지어 선생님 아기 때야. 아기 때 애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내리는 거야. 한 살 때쯤인데. 난 기억도 없죠.
그 고려대 안암병원에 갔어요. 입원을 했는데 3일 동안 이 약 저 약 다 써보는데 애가 병이 열이 내리질 않는 거야. 그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대. 근데 2인실 병동이었거든.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걸 보고 나 딱 보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야. 황달이네? 그랬대. 뭐라고? 황달이네 그랬대요. 그 병원 의사 왔을 때 그게 혹시 황달 아니에요? 엄마가 물어봤대. 황달이었어요.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자꾸 진단하고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생 지랄 떨었는데 못 찾았던 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알았어. 이해되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생 지랄 떱니까? 알겠지? 그렇다니까요. 의사 없어도 안 죽어 많이. 뭐 이렇게 뭐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해. 조선시대 다 죽어 있다 그럼.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거 그래. 야 환경미화원 없으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요? 한 달만 파업해볼까? 무슨 일 벌어지나? 와, 니네 알죠? 그 왜 이렇게 번화한 이렇게 그 술집 많은 이런 거리 같은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 냄새와 곳곳에 막 지뢰 막 오바이트 쏠려 있고 막 그죠? 쓰레기 막 널려 있고 막 근처 가기도 싫죠. 쥐 있어요, 쥐. 막 쥐 돌아다닌다니까 그런데. 알겠죠? 한 달만 지나면 여기 난리 나요. 알겠죠? 전염병 안 돌 것 같아요. 100% 돌아요, 이거. 엄청 죽어나갑니다. 이 기능이 되게 무슨 뭐 저차원적 지랄 떨고 자빠졌네. 알겠죠?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진짜. 이분들 없으면. 뭔 기능이 그렇게 저급하다고. 알았죠?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거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어. 난 그거 인정. 그럼 쉽게 담당할 수 없고 쉽게 담당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 공부하겠어. 그죠? 야, 그래서 쉽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냐? 환경미화 일이 쉬워?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솔직히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몸에도 막 배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의사들 뭐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진료도 뭐 일주일에 한 2, 3번밖에 없어, 3번. 오전 진료만 합니다. 오후에 골프 치러 다녀요. 이해되죠? 그래서 3일만 일하고, 앉아가지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이거 먹어보고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맨날 그거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집에서 푹 쉬시고요. 나도 하겠어. 알겠죠?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잠 많이 주무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맨날 똑같아. 알겠지? 뭐 맨날 맹무새 하듯이 그거 한 3시간 하고 들어가서 놀고 3시간 하고 놀고 3일만 일하고 말잖아요.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됐지. 그 정도만 받아도 이거 하겠다고 애씁니다 사람들. 꼭 이렇게 7배씩 차이까지 내야 그렇게 속이 후련했냐?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죠.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거야? 기득권층들이 무슨 의사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요. 야, 니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잘 봐봐. 맨날 의사 얘기야. 의사는 고결해 그냥. 낭만 닥터가 김사부를 하시고요. 맞죠? 중증 외성센터 그죠? 하시고요. 레드코드 가가지고 맨날 그죠? 장갑 끼고 맨날 메스 맨날 끼째고 막 왜? 뭐 놀래고 막 밥 먹다가 막 뛰어가고 헌신적으로 막. 나는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헌신적인 의사를 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야, 의사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대단해서 의사들 흉부외과 이런 거 안 갈라 그런다죠, 지금. 안 갈라 그래요. 외과는 아예 가지 않으려 그래요. 왜요? 잘못하면 사람 죽거든. 당연하죠. 흉부외과면 가슴 열고 막 간 이식하고 심장 이식하고 폐 이식하고 이거 하는 애들이야. 심장 판막 수술하고 막 이런 애들이야. 잘못 빡끗하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부담스럽고 싫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갖고 사실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닌가? 안 해. 전부 뭐만 해. 무슨 피부 미용사야? 맨날 성형외과만 해. 그렇게. 성형외과 못 가서 한 달이잖아. 피부과 성형외과 맨날. 알겠죠? 턱 좀 깎아드릴까요? 맨날. 그치? 눈 여기 찝어드릴까? 이지를 하고 있고. 눈썹 그려주고 있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맨날 드라마에서 그냥 갔다가 뭐합니까? 엄청나게 고결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대지.
이해됩니까? 혹시 드라마 중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막 이런 거 있잖아. 슬기로운 환경미화원 생활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죠? 맨날 나오는 거 뭐야? 열혈 검사하시고요. 이상한 변호사가 우영우를 하시고요. 맞죠? 맞죠? 맨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맞지? 그냥 고결한 직업인 것처럼 그려내고. 알겠지? 왜? 이 세상에 모든 이 언론에서부터 모든 문화계에서부터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니까? 사자들이니까. 그네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너희들처럼 되는 거야. 의사 막 저럴 대우를 받을 만해. 이렇게 포장한다니까 이 새끼들이. 뭔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포장한다니까. 얘들아, 이런 불평등 현상은 말 그대로 사회 부조리 현상이야 이거.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미 기울어진 구조거든 사회는. 알겠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결과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상이야. 나쁜 거라고. 해결해야 돼 이거. 어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이 사회는 애초부터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질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세상 이런 완전 무결한 틀 이런 식으로 우리 현실 사회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불평등한 현상들도 어떻게 보여?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 사회적 기능의 분화에 따라서 합당하게 배분된 결과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알아듣겠죠?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들 경쟁에서 승리한 이네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짜놓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통해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회구조와 사회구조 변화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알겠죠? 이런 불평등 현상은 뭐다?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반영된 결과요, 합당한 결과요, 이런 것들은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짜놓은 논리 구조이다. 그건. 알겠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세상을 포장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긴 그런 어떤 그죠 세뇌 칩 같은 것들이 되는 건 사실은 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뜻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나한테 수업 들으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인다니까. 알겠죠? 내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알겠죠? 스님이 이래요, 시각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안 돼. 천성이 이쪽이야, 나는. 알았지? 근데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애들, 아까 얘기했던 그 첼리투스 산다는 애들 2명 있잖아요. 형제였거든. 걔네 가해하면서 걔네들하고 되게 갈등이 있었어. 걔네들은 완전 생각이 이쪽으로 기울어 있더라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수업할 때쯤 되니까 약간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죠? 차라리 이게 편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생각 자체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저 앞에 있는 백곰 새끼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럼 그게 갈등론이에요. 알았죠? 그죠? 예전에 수능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거든. 만화 이렇게 그 사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어. 알겠죠? 빠꽁 이러고 딱 머리에 써놨어. 그리고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말풍선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근데 집이 잘 못 사나 봐. 단칸방이야 이렇게. 집이 되게 못 사는 집인가 봐. 그래갖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인데 여기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고요. 창문 앞에 아빠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어. 창문 열어놓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단칸방이니까. 알았죠? 그리고 아빠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 뭐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조금만 잘났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알겠죠? 아들의 시각은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갖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기능론이야. 얘는 세상을 청사진으로 보고 있어, 지금. 이 사회는 기회균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빠는 왜 애가 이렇게, 야, 솔직히 나는 애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세상을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 막 천국이구나. 이거 알 것 같아. 근데 이 아빠는 왜 담배 피우고 있을까? 이 세상이 뭐로 보이니까. 그치, 이 세상이 족같은 걸 아니까. 집값게 열심히 해봐야, 알겠죠? 안쓰럽고, 열심히 해봐야 한계가 있을 텐데, 저거. 왜? 애비가 못 낳았으니까. 내가 못 밀어주니까. 니 그거 알아요? 야, 변호사 되면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변호사 사회 안에서도 빽이 있고 연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면 다 잘 나갈 것 같아? 아니, 빽이 있고 연줄이 있어야 돼요. 돼요? 그래서 맨날 변호사, 검사 이거 사법고시 옛날에 패스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왜? 빽 좋은 집 딸내미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돼요? 연줄 없으면 못 올라가니까. 됩니까? 그래서 처갓집 재력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맨날 드라마 그런 소재 나오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큰 집이 종합병원 갖고 있다고. 그죠? 그 집 첫째 사위가 안과 의사고요. 둘째 사위가 판사예요, 판사. 근데 둘째 사위 판사는 집이 되게 가난했어. 가난한 집 애야. 자수성가한. 근데 왜 우리 사촌 둘째 누나하고 결혼했을까? 내 입으로 차라면 막내 누나, 셋째 누나고요. 참 말하긴 그렇고, 알겠죠? 뭔가 약간의 정략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게. 중매거든요. 알겠습니까? 필요한 거죠, 서로에게. 이 집에서는 그래도 판사, 법조계 인사가 한 사람은 필요하고. 알겠죠? 또 저쪽에선 또 뒷배가 필요하고.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뭐 다 정략 결혼인데, 재벌들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치를 아빠는 아니까 미안한 거야. 알겠죠? 열심히 해도 지가 뭐 대학은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을지라도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싶은 거지. 갈등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에 예전에 용산 참사에 대한 기사를 내가 또 알려줄게요. 내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문제를 출제할 때 그냥 확 드러나게 기능론 갈등론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추론해서 이게 기능론적 입장인지 갈등론적 입장인지를 그 안에 속내에서 찾아야 돼. 맥락에서. 그게 수능이야. 생각하라고. 용산 참사가 뭐였냐면 지금의 동부 이촌동 그 용산 있는 일대가 옛날에 다 판자촌이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원래 거기 다 판자촌이었어. 판자촌. 근데 거기 있는 그 판자촌 일대를 다 헐고 거기에다가 지금 막 첼리투스도 짓고 엄청나게 그 한강변에다가 용산 한강변에다가 멋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뻗들어지게. 그게 아마 2008년 9년 그때 했을 거야 그 사업을. 알았지? 그래서 거기 용산을 재개발한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판자촌에 있는 집을 갖다 강제로 다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그게.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 뭐 땅의 소유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그냥 뭐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뭐 어차피 쓰지도 않는 땅이어서 사람들이 그냥 집 짓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기간도 그렇게 특정을 안 짓고 니네 땅 어차피 아니지 않냐 이래놓고 거의 막 기간도 안 주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민들이 뭐 한 겁니까? 원주민들 내모는 개발 중단하라 막 요구하고 이러면서 그 앞에 이제 건물을 막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는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더라고 뭐 한 거야. 여기서 시위를 한 거야. 이 건물 못 올린다. 우리는 이걸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막 위에서. 이해되죠? 경찰들 올라올 수 있는 길목 문 다 잠가버리고. 알았죠?
경찰들이 여기서 사다리로 막 올라가려고 하면 화염병 던져 못 올라오게 하고 막 이거 한 겁니다. 시위를.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났게 왜 참사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이때가 이명박 정권 때인데요. 나는 진짜 이거를 그 진압한다고 뭐를 했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어요. 아니 경찰 특공대는 테러 뭐 이런 거 막을 때고 이 아저씨들이 테러 집단이야. 가가지고 일단 대표단 보내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알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근데 헬기 레펠 타고 특공대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이 아저씨들 다 진압됐겠죠? 아니에요. 너네 동네 아저씨들을 무섭게 보지 마. 이 아저씨들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야. 다 죽어서. 다 죽었다고. 경찰 특공대까지 싹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 화염병 터져가지고 여기 불 붙어가지고요. 위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 단원에서부터 아저씨들까지 싹 다 죽었어. 모르는구나 이 상태를. 그래서 이걸 용산 참사라 그래요. 아 알았지.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무너진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 다시 보라고? 무너진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 헤드라인이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불법 시위를 통해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런 반동 세력들을 우리가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가?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 나라 법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법인 거예요. 어찌 법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불법적 시위를 하며 합법적인 권력으로 들어가는 경찰 특공대한테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알겠죠? 이 시각이에요. 자,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기능론이야 이거. 왜요? 현실 사회구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법을 어기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문제라는 거야. 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우리의 법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뜻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이런 갈등 상황 자체를 뭐로 봐요? 부정적 현상으로 보죠. 존립을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내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한겨레 신문입니다. 헤드라인이야. 용산 참사.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뭐라고?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 아저씨들만의 문제야? 이 안에 녹아있는 우리 사회에 모순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건설 재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그런 재개발 어떤 법들, 재개발 어떤 정책들. 우리나라의 재개발법, 토지수용법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개발 중심이에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재개발법이나 우리나라의 뭐 토지수용법을 보면요. 너무 강제적이고요. 이해됩니까? 사실 그런 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개발법 이런 걸 보면요. 내가 살던 집을 우리 지역 주민들 만약에 70% 정도가 동의를 해버리면 나는 반대해서 시더라도 내 집을 그냥 내놔야 돼요. 강제로 수용당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들이 들어와서 새로 여기다 뭘 짓는단 말이야. 내 집을 가져가서. 70%만 동의를 얻어내면 돼요. 그러면 헐고 여기다 집을 지어요. 그럼 나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집 한 채씩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재개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살던 주택이 오래돼가지고 낙후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3억 원 해요. 근데 이거 재개발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새 건물이고 하니까 또 정비도 되니까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채당 만약에 30억이 된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원래 살던 주민들한테 뭐 합니까? 이거를 3억 원을 지급하고 수용을 해서 진 다음에 반대에도 70%가 인정해버리면 나는 그냥 수용 당해버려요. 3억 원 공시지가로 주고 나는 내 집을 팔아야 돼요. 알겠죠? 대신에 나한테 뭘 주냐면 3억 원을 뺀 27억에 이 집에 입주할 입주권을 줘요. 씨발 25, 27억이 어딨어요? 그 쫓겨난다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나버린다니까. 난 이제 웃기다는 거야. 아니 이게 3억 원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땅 강제로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지으면 집이라도 한 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집은. 내가 살던 집인데. 알겠죠? 그럼 너는 3억 원짜리 집을 내주고 우리가 30억짜리 집을 지어놨으니까 빼고 27억 내고 들어와.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려면 씨발 안 한다고요. 이해되죠? 그 나는 재개발을 하면 가격 상관없이 일단 집 가져갔으면 지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 우리나라 재개발법이 이따구로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법이에요. 왜? 다 그거 로비하거든요, 얘네들. 기득권층들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용산에서 죽은 그 아저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기득권층들의 이익에 건설사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이 법과 제도, 이 불평등한 구조 이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는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그걸 해결해내야 된다. 알아듣겠죠? 그래야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읽힙니까 이게? 이게 갈등론적 시각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여기가 뭐야? 진보신문이고 이게 보수신문이죠. 알겠습니까? 수능은 이런 거예요. 이걸 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고 낸다고. 알겠죠? 기능론이구나를 찾아야 돼. 알아듣겠죠? 딱 봐도 변화를 원하지 않잖아요. 어긴 사람들만 처벌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질서는 그대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알아듣겠죠? 얘는 갈등 상황 속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기회에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선하고 발전된 사회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까? 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어떤 거냐.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이론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냥 완전 무결한 틀,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기능해야 될 대상으로 사회구조를 인식하는 그게 기능론이고요. 이해됩니까?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기득권층들이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등을 불가피하고 갈등 상황을 통해서 모순을 해결하면 조금이라도 더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균등한, 공정한 사회로 한 단계씩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에 들어있는 속성과 그 변화 발전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설명해내는 게 갈등론이죠. 알겠습니까? 정리되나? 좋습니다. 기능론의 한계점. 발전을 잘 설명을 못해요. 분명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구조가 변화,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 발전의 모습들을 잘 설명을 못해요. 얘는. 그러면 갈등론의 한계점은 뭘까? 이렇게 치면 사회는 안정적으로 또는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설명이 안 돼. 항상 삐딱하게밖에 안 보이거든. 이해됩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이쪽에 가깝긴 하지만 기능론적인 부분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우리 사회 구조 체제 속에 일부 이런 요소들이 있긴 하죠. 기득권층들이 이해관계대로 움직이고 부조리한 면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됐죠? 그래서 조화롭게 좀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긴 할 텐데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자꾸 이쪽으로 가 있어. 항상 삐딱하게 다 보여. 알았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의 모습 안에도 뭐가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진짜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니네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 솔직히 영어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여기서 백날 영어책 5시간씩 붙들고 있어봐야 외국 나가서 그냥 한 달 있다 오는 것도 알겠죠? 그것만도 못해요.
아니, 일상에서 영어만 계속 듣고 영어로 일상에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영어를 말해야 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면 그냥 24시간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영어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는 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알았죠? 희한하게 상류층 자녀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걔네들을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똑똑하다. 아니, 얘 똑똑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외국 나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큰 집 어떤지 얘기해 줬죠. 잘 산다니까. 그 집 애들은 방학 때는 한국에 안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땡 하면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지내요, 그냥. 방학 끝날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개월 가까이는 어디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거야, 걔네들은. 못해도 4개월 이상은 미국에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영어가 어떻게 돼? 모국어처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거를 매년 하니까 6년 지나고, 그럼 초등학교 끝날 때쯤 되면은 이미, 알겠죠? 매년 4개월 이상을 계속 미국에 살았었는데, 애들이. 알겠죠? 한국말 못하면 그거 무슨 장애가 있는 거지, 얘가. 그냥. 맞아요, 틀려. 영어를 못하면 장애가 있는 거지, 얘가. 알았지? 그거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 만나도 샬라샬라 하고. 이해됩니까? 그런 애들이 다 외국 가는 거고. 알았죠? 니네는 뭐 영어 좀 잘하네, 좀 하는 애들도 결국 대학 가보면은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박탈감 또 느낀다니까. 아무리 무슨 뭐 영어 1등급 나오고 막 열심히 안 해도 맨날 앉아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맨날 이거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외국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똑같아요. 이거 하다 와요. 근데 외국 뭐 외국 나오고 막 뭐 그런 부유층 자녀들 얘네들은 막 가가지고 샬라샬라 대요 한다고. 니미를. 알아듣고 있죠? 그런다니까요. 알았지? 니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미 영어 먹고 들어갔고. 맞죠? 정가 뭐 과외 붙이고 그랬으면 됐겠죠. 됩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은 난 왜 이렇게 중시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영어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를 하려고 들까요? 아, 진짜로 영어 잘하는 사회가 잘 살아요? 일본인들이 영어 잘해갖고 잘 사냐, 걔네가? 영어 좆도 못해요, 일본 애들이 진짜. 그럼 필리핀은 영어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 사냐? 필리핀 애들 영어 잘하잖아요. 뭐야,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영어 못해서 안달이야? 내가 볼 때 이 사회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맞죠? 사람들 보면 맨날 말할 때 막 영어 섞었어요. 알겠죠? 영어 섞었으면 있어 보여? 그잖아. 판을 영어로 이렇게 섞었어요.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가 이미 그렇게 지배당해 버렸어. 세뇌돼 버렸고.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이 아예 뭐 하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영어를 특히나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알겠죠? 우리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평가당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기가 어렵죠. 당연히 미국 나가 살아야지. 됩니까? 영어 잘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그냥 여기 있지 마시고 외국 좀 나갔다 와. 아, 최고요. 또 외국 나가가지고 또 무슨 뭐 한인타운인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된장찌개 처먹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 한인타운 벗어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뭘 내가 직접 대화를 못하면은 뭐 못하는 극한 상황에 놓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 보지 말고 또 한국 유튜브 보고 또 자빠지고 또 그지 미국 방송 보시고 노출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알았지?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복습 강의 이거 올려줄 테니까 알겠죠? 복습 좀 하시고.